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기존의 북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권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북한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당국과 재무부와 협력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계속됩니다.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남측 상봉단 96가족 389명과 북측 96가족 141명은 오전 9시 반부터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어 오찬 공동 행사를 갖고 오후에는 단체 상봉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회차 상봉에서는 남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영국 두 나라가 더욱 독자적이고 공통의 이익을 가진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영국 방문으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의회 연설에 앞서 부인 펑리유한 여사와 함께 런던 호스가즈 퍼레이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21일에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시 주석의 영국 방문 중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카메론 총리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폭력 사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번 방문은 양측 간 격화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중동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공개한 동영상 성명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느끼는 좌절과 우려를 이해한다며 양측 모두 테러와 선동을 벌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20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알레포 지역에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주민 수만 명이 추가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짐 웹 전 버지니아 출신 상원의원이 20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웹 전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발표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웹 전 상원의원은 최종 결정에 앞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1m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And in fact, that's the approach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ried to tak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일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늘 금강산 호텔에서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압박, 그리고 외교를 적절히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와 주목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되 성급하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fact, that's the approach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ried to tak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re not going to see immediate success on any of these issues. 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억제, 외교, 압박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급히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I think we're constantly review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so that we can, when they meet the evidential requirement, as much as we would 김 like to. 특별대표는 미국은 계속해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거 조건이 맞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6자 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만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방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인권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what we've been doing in the United Nations to raise this issue and raise the profile of the issue. And I think 킹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른 UN 회원국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서 북한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당국과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1차 상봉 행사 첫날이었던 20일,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꿈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 면회소는 혈육을 만난 기쁨과 회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피난길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6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만났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88살 최윤식 할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을 살아서 보게 된 최윤식 할아버지는 왜 이제서야 아들을 만나게 됐는지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다시 만난 딸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합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구순의 노인으로 돌아오자 60이 넘은 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헤어진 누나를 만난 71살 박문수 할아버지는 거칠어진 누나의 손을 부여잡고 정성껏 준비해온 영양제와 로션을 건네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60여 년 동안 간직했던 그리움을 쏟아내기엔 한없이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첫 단체 상봉에서 북측의 90 가족 141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 389명을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5가족은 헤어진 부모와 자식을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이어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상봉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갖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어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오후에 다시 단체 상봉을 하는 등 모두 3차례 만남을 이어갑니다. 남측의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전 8시 반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집결지인 속초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 상봉단 가운데 77살 김순탁 할머니와 83살 염진내 할머니는 천식과 디스크 증세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봉에는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남측에서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5대가 동행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전날 속초에서 한국 측 이산가족들을 만나 오랜 시간 가족들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며 상봉 정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2회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인적 정보와 기술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기술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문기들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이래 즈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고도 실행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은 데다 기술적 준비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물에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자신에게 지도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현재 평양에서 지병을 치료하며 집거 중이며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제1위원장의 목 뒤에 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외국 주재관 가운데 올해 들어 최근까지 20명이 망명해 지난해에 18명, 2해 전에 8명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 망명자 가운데는 황장엽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엘리트급 탈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과 관련해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 청와대의 날조라는 여론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225국의 선동 지령문을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 비핵화 조치가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첫 반응을 보인 북한에 미국의 변함없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난한 북한에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대화 의지와 비핵화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long made clear in close consultations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정상의 북핵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삼갔습니다. 대신 미국은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미한 정상회담을 친미 4대 매국 행각, 동족 대결 구걸 행각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뒤 핵무력은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에도 핵개발, 위성발사 권리와 평화체제 전환을 요구한 북한 외교당국자의 발언에 미국의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탄두가 둥근 형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북한이 개발 중인 첫 ICBM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전력화가 상당 수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도 모양이 둥근 탄도미사일 KN-08이 북한이 개발 중인 첫 ICBM의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KN-08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뾰족한 형태로 바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 행진 때는 뾰족한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기술 진화 수준에서 보면 아마 그게 의장용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둔추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때에 이어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탄두 모양이 뾰족한 KN-08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선 탄두 모양이 둥글게 바뀐 KN-08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한 장관은 기술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등장한 KN-08 탄두가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장용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북핵 전문가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처음 공개한 KN-08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럴듯한 모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이번 KN-08은 실질적 전력화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탄두 모양이 둥글게 바뀐 것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섭씨 7,000도의 고열을 극복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3년 공개된 미사일은 3단체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2단체이고 길이도 1m에서 2m 정도 짧아져 미국 전역은 아니더라도 미 서부 지역을 타격할 만한 사거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번 KN-08이 구소련의 사거리 10,000km의 UR-100과 모양과 길이 그리고 연료 추진제 등이 거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두를 둥글게 만들어 1톤 정도의 큰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을 통해 북한의 ICBM 개발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전력 현실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아직 ICBM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탄두 모양이 둥근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 둘 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위장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편 한민구 장관은 이번 열병식 때 재등장한 북한 핵배낭 부대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배낭의 방사능 표식은 화생방 관련 부대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로 핵배낭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문제를 덮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관련 어떤 협정이든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제안한 북한. 미북 간 신뢰를 조성해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자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미얀연합사를 함께 지휘했던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로 일축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believe that with a peace treaty, they will have strong argu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ve the peninsul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제안에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의제를 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면 한반도의 안전 환경도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 역시 그들의 과거 도발과 의무 위반 전례를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전은 오히려 미한 동맹으로 인해 더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도발 이후 협상을 모색하는 반복적 양상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That's their cycle of provocation. They like to negotiate after something and then try to. 그러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바뀐 듯 보이는 한반도 안보 실태 역시 여전히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건 평화조약이 아니라며 다른 목적을 위한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 역시 북한이 현 정전협정 체제를 권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It's always been true that the North has used the ongoing armistice as a tool to frighten their own population.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확산시키는 등 자국민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 정전협정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어떤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며 쿠바는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춘 100만 대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카리브해 안보에 미치는 위협 역시 북한의 도발 수준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사령관도 북한이 실제로 평화협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VOA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핵보유국 대접을 받겠다는 것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it has to do with North Korea's desire to want to be treated as a nuclear power. 또 이는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당사국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북한의 오랜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최대 이해관계는 김씨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I don't think they have any desire to make a peaceful environment unless it results in unification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맥스웰 부소장은 남북 통일 전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유민주 체제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버웰벨 전 사령관은 6.25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sovereign country of its own right today, and South Korea longs for reunification under a 통일을 염원하는 자유민주 체제이자 주권 국가인 한국이 어떤 종류의 평화협상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선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겠지만 북한과의 잘못된 협상으로 가장 많은 걸 잃게 될 한국과 한국 국민이 평화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부소장도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싸움이었고 양측 모두 유엔에 의해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만큼 어떤 협정이든 한국의 참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civil war between North and South. There are two sovereign nations recognized in the United Nations. If South Korea wants to do that, that is certainly their decision. 이와 관련해 미국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 나라가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예로 들면서 평화협정 체결 상대를 미국으로 못 박은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문제가 있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미국 간의 평화협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간에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당사국으로서는 한국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노 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북한과 북한 비핵화를 평화체제 조성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한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 강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6차례 회담하고 박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의 지도자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례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격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와 경제정책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정책과 통일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모두에서 중국의 지지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에 관한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일본 연대를 공고히 한다거나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관측통들은 북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약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통일과 미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 외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보다 협조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협력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장 우려하는 반면 한국은 대량 살상 무기 문제 외에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박 대통령의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보다 국제화하려는 계획이 이 법안과 상충된다고 미 의회 조사국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연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1분기의 6.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요. 네. 2009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두드러졌던 때입니다. 이후에는 계속 7% 이상이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대를 다시 기록한 건데요. 중국 성장률은 전분기인 지난 2분기에도 7%에 그쳤었습니다. 따라서 4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이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전망은 6.8%까지 떨어질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그걸 감안하면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네, 이 중국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또 중국 내부의 경제 하강 압력 등을 꼽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3분기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8% 가까이 떨어지는 등 수출입 부진이 심각하고요. 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 등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3분기 성장률이 더 내려간 데 대해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는 외부의 우려에 비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컨착 총리는 6.9%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 경제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개혁과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것이며 건강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이제는 경제가 10%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영어로 뉴 노멀, 또 중국어로 신창타이 이런 단어를 써왔습니다. 한편 중국의 언론도 중국의 경제 구조 조정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1, 2차 산업보다도 서비스업 등 상차 산업 성장률이 높게 기록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위안화 평가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중국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좀 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주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말 공산당 전체 회의를 계기로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온 뒤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중국은 전 세계 석유 소비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경제가 침체한다면 석유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 수요도 비슷한데요. 19일 국제 원유 가격을 살펴보면요. 전날보다 2.9%에서 3.7% 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로 19일 석유 가격을 보면요.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46달러,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48달러로 둘 다 50달러 밑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현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강요들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예상되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도 합사된 곳이어서 일본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은 민감하게 여기는 시설입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배했습니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고요. 네. 개인 자격으로 공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각 관료 여러 명과 의원 70여 명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가을 제사를 맞아 대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는데요. 일본 의회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한 의원 모임까지 있고요. 한편 지난해 가을 제사 때에 비하면 이번에 신사를 참배한 의원 수는 조금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개인 자격으로 공무를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총리가 공무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국들은 아베 총리가 공무를 보낸 것에서 또 비판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아베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만큼 거세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나 공물 봉헌은 총리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란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 등을 기리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시내에 있는 신사인데요. 일본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숨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네. 1869년에 세워졌는데요. 246만 명이 합사돼 있고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배할 때마다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침략 전쟁을 미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역사학자들은 야스쿠니 신사가 세워진 목적은 영령을 기린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침략 전쟁에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중국 등 피해국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 미국도 과거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이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이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영향은 없을까요? 총리가 아닌 일본 강요와 의원들이 신사 제사에 참배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이 많고요. 오히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층을 고려한다면 신사 참배를 고려해야겠지만 이번에도 가지 않고 공물만 보낸 것은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미국의 최신의 이지스함이 배치됐다고요? 네, 일본에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벤폴드호가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2017년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의
배치가 완료됐는데요.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되면 미 해군 제7함대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의 군함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들은 이지스함과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또 지휘함인 블루리지함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날 배치된 전장 153m 규모의 벤폴드호에는 최신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른 겁니다. 네, 이지스함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투함인데요. 미사일과 항공기 등 수십 개 목표물을 탐지하고 동시에 요격,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한국도 이지스함 3척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나토가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인데요. 미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 30개국에서 총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영어로 트라이던트 정초라고 명명되는데요. 나토 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현대전 합동작전 수준을 과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해 대응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훈련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이어 시리아의 공습을 시작한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중동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악화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네. 나토는 이번 훈련을 2년 전서부터 계획했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나토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응한 훈련이 실시됩니다. 특히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고 주변국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동유럽의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4만 명의 신속 대응군을 포함한 5천 명의 초신속 대응 병력에 해상과 공중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버시바우 나토 사무차장이 19일 훈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버시바우 차장은 과거 미국의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네. 버시바우 차장은 이번 훈련은 가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와 대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나토는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과 극단주의 세력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는 이에 대응해 대비태세와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는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어디서 열리고 있습니까? 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다음 달 초까지 3주간 계속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고요? 네, 캐나다에서 19일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자유당이 전체 하원 선거구 338곳 중에서 184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돼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자유당이 이번에 압승을 거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유권자들이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네. 집권 보수당은 지난 10년간 집권하면서 거둔 경제 성과 등을 부각했지만 최근에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의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보수당은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높자 선거를 앞두고 보수당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진보층을 자극하면서 반보수 세력을 직결시키면서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유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40대 초반의 젊은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라고요? 캐나다 자유당은 43살에 주스틴 트리도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총선 승리로 다음 총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트리도 대표는 캐나다의 정치 명문가 출신인데요. 아버지는 1968년부터 1979년 또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16년간이나 집권한 피에르 트리도 전 총리입니다. 네. 트리도 대표가 아버지에 이어 총리가 되면 캐나다의 첫 부자 총리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네, 이 43살이면 캐나다에서 가장 젊은 총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979년 아버지 피에르 트리도 전 총리를 꺾고
총리가 된 조 클라크 전 총리는 39살의 총리가 됐는데요. 네. 주스틴 트루도 대표는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됩니다. 한편 트루도 대표는 총선 승리가 확정된 후 지지자들 앞에 섰는데요. 긍정적인 정치의 힘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고 또 변화를 바라는 행동하는 국민들이 일궈낸 승리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트루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부유층 증세, 사회 기반 시설 투자 확대, 미국과의 경제 협력과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스티븐 하퍼 총리는 오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어떤 반응인가요? 하퍼 전 총리는 자신이 바란 결과는 아니지만 국민의 결정은 틀린 적이 없었다며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또 지난 10년 가까이 캐나다의 총리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으며 자신과 보수당은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퍼 총리는 보수당 대표직에서도 즉각 사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2도. 개성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7도. 원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기존의 북한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권 문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계속됩니다.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남측 상봉단 96가족 389명과 북측 96가족 141명은 오전 9시 반부터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어 공동 오찬 행사를 갖고 오후에는 단체 상봉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회차 상봉에서는 남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영국 두 나라가 더욱 독자적이고 공통의 이익을 가진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영국 방문으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21일에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시 주석의 영국 방문 중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카메론 총리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폭력 사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번 방문은 양측 간 격화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중동으로 출발하기 앞서 공개한 동영상 성명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느끼는 좌절과 우려를 이해한다며 양측 모두 테러와 선동을 벌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들의 에너지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20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알레포 지역에 진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주민 수만 명이 추가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유엔은 알레포주의 칸과 투만, 아라데르 지역 주민 3만 5천여 명이 러시아의 거듭되는 무차별 폭격과 시리아군의 공세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아울러 홈스와 하마, 라카티아 등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지맵 전 버지니아 출신 상원의원이 20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웹 전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발표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웹 전 상원의원은 최종 결정에 앞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 전 상원의원은 총기 규제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